뭐 개념 그리고 사업들에 대한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50년대는 도시 재건 그리고 70에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리뉴얼 같은 약간 다른 개념으로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도시 재생에 대한 커다란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져가야 될 목적들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물리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백과사전식 도시 정책이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결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 도시 문제는 엄청난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그리고 하나만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도시 재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도시 재생은 환경적인 측면들, 경제적인 측면들, 생활적인 측면들 총 세 가지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게 저희는 뭐 선도사부터 이루어져서 저희는 도시 재생 사업을 엄청나게 많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재생 사업의 태생적인 한계가 결국은 기존의 정비 사업에 통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뉴타운 해제에 따른 그 지역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시초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는 도시 재생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저거는 약간 터부시 돼야 할 개념으로 약간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론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사회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물리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도시 재생에 대한 외연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앞으로는 정비 사업이라든지 개발 사업도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에 대한 커다란 틀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면이 예. 그럼 바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시재생특별법상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왜 우리가 도시재생을 시작을 했었고 지금에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도시 쇠퇴, 결국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침체, 그리고 원도심 주변에 신도시가 나타나게 되면서 발생하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그리고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 자원 활용 등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결국 이것이 도시 재생의 정의이자 어떻게 보면 수단이자 목적이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가 이거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물론 전문가분들께도 이제 도시재생에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저도 실제 현재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연구 기간에 오기 전에 한 2년, 3년 동안 실제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을 처음 얘기를 했을 때 도시재생은 지금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풀어가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고민을 하다가 도시재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결국은 6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사회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시 정책들을 마련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한 이 자료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올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도시재생 교재를 한번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일부 내용을 포함시켜서 결국은 도시재생이 그냥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나타났고 결국은 지금은 사람과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일정 부분 터부시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흔히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아울러서 가져가야 될 하나의 정책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결국 도시 정책,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가 마련이 됐었고 결국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마련이 되고 그 이후에
쭉쭉 이어져 가면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뭐 주택 공급의 수단으로도 현재는 도시 재생의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도시 재생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었고, 약간 시대마다 약간 양상, 사업들이 달라져 왔지만 도시 재생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직면했던 문제점들이 도시 정책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거 하면 뭐가 좋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응 논리는 분명히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측면이 아니고 한번 정책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도시 정책은 크게 한 3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효율성. 어떻게 보면 효과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면 그 정책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용보다 효과가 더 많아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의미가 있었네?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더 하면 되겠다라는 공감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기재부라든지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가장 쉽게 접근하고 있는 방식인 거고, 결국 이러한 방식들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BC 분석이라든지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효용 분석 등에 대한 정책 평가 방법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시 재생의 효과를 이야기를 함에 앞서서 가장 쉬운 접근이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과 같이 정책을 평가를 할 때 이런 논리들을 했으니까 도시 재생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물론 도시 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공간도 일부 조성이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가치, 내가 어디 공간에 갔다가 옛날보다 더 만족이 됐어. 그것들을 어떻게 화폐 가치를 산정할지에 대한 이런 정량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좀 접근이 어려운 것도 실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외에서는 도시재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일부 좀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국,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영국의 커뮤니티 유지 정책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이라는 커다란 측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과도 어떻게 보면 커다란 얼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커뮤니티 유지 프로그램은 취약한 일자리 전망, 높은 수준의 범죄율, 빈약한 의료, 열악한 교육 성취도, 결국 우리가 쉽게 진짜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중요한 지표들을 가지고 영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39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쪽 지역에 특정 예산을 배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런 문제점들이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실제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를 가지고 이 지역이 도시재생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범죄율. 옛날에는 범죄율이 한 100% 됐는데 지금은 한 70% 됐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효과가 있다. 의료체계도 기존에 흔히 말하는 저희가 코로나가 되면서 병상수를 많이 이렇게 익히 들었는데요. 그리고 병상수가 기존에는 50개였다가 80개로 늘어나면 우리는 쉽게 여기는 이 사업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접근 방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영국의 밸류잉 더 베네피츠 오브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실제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도시 재생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되는 공공재원과 발생 효과를 최대한 정량적인 측면에서 측정해서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재생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도 우리가 이따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결국은 우리는 도시재생 종합성과 평가를 4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4가지보다 약간 적은 3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 각각 2010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매년 물론 정확한 수치는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결국은 도시재생 유대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총 50조, 매년 10조간의 예산이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된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7조 차이도 엄청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비슷한 규모. 그리고 2010년이기 때문에 약간 더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영국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도시 재생에 접근하고 있다는 측면은 우리와 일견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영국도 오랜 동안 도시 재생을 했었고 진짜 다양한 실업적인 측면들, 기업 및 사업체의 발전, 상업 및 산업 부동산, 기반시설 딱딱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접근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 측면들의 목표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일자릿수라는 대표적인 지표를 제시를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화폐 가치를 선정을 하고 항목별 BC를 도출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되면 예를 들어 뭐 1달러가 투입이 됐을 때 한 1.3달러, 4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되게 쉬운 접근 방식으로 도시재생의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토부나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그 관점을 받아들일 수 없긴 하겠지만 여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화폐화 공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빼겠다라고 그냥 할 거는 하고 안 할 거는 없다 이런 이중적인 되게 유연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재생 부분과 같은 경우도 이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근린재생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보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NDC 평가의 활용 기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서 그리고 각각 비용 대비 편익을 산출을 해서 결국은 이 도시재생 사업은 투입 예산 대비 약 1.3배 사회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산업 연관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기준으로 해서 투입 예산 대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가 2018년도에 이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 연관 분석을 하기는 했지만 약간 이거 부분은 너무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지금 연구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식으로 도시재생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총 세 가지 타입으로 볼 수 있는데 물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그 시점과 보통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는 2017년도에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도시재생 선도 사업 13개 그리고 일부 일반 사업 2개, 3개 그 다음에 우리 도시재생 유지 사업 중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4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2020년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마중물 사업 완료 대상지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2021년도에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시적에 효과가 나올 수도 없고 실제 거점 공간이라는 것들이 조성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이 이때 끝났다고 해서 2년 후에 명확한 효과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경우는 이때도 하고 한 5년 정도의 텀 후에 2회차 실시를 해서 도시재생을 통해서는 대략적으로 효과가 한 몇 년 정도 있다가 나온다. 그리고 대략적인 어떤 효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시재생 긴급정비 지역 평가 그 체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크게 평가 항목에서 3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상위계획, 관련계획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추진실적 평가와 관련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진척 현황 그리고 도시재생 효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은 도시재생 효과의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위계획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따가 제가 이후에 이제 발제 내용에도 좀 들어갈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하드웨어적인 공간도 만들어지게 되고 다양한 지역 주민 협의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의 마중물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것들이 고스란히 관리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도 도시 재생의 성과 그리고 모니터링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그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결국은 도시재생의 효과를 측정하는 기본적인 지표에 종업원수, 사업체수, 인구, 그리고 GRP, 지가, 그리고 물론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한 지표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지자체에서 강조하고 싶은 지표, 약간 유연성을 담보한 평가 방법을 통해서 도시재생의 정량적, 정성적인 효과를 최대한 보여주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도시는 쇠퇴가 이루어진 지역도 딱 그 쇠퇴 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주변 지역 간의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쇠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재생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딱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뿐만이 아니고 주변 지역까지 아울러지는 약간 광역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측면에서도 일본에서는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역 외에 일정 범위를 평가 대상으로 포함해서 실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영국의 NDC 사례와 같이 지정 기준에 때 사용했던 지표가 어떤 식으로 계속 바뀌어왔는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효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시재생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이것도 다음과 같은 평가 지표를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평가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평가 지표의 원칙은 크게 복잡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되게 사용하기 쉽고 그리고 데이터, 소재, 누구나 쉽게 여기 추천을 들어가서 이런 사용 방법론을 가지고 하면 구축할 수 있게끔 되게 명확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러한 얘기들은 우리가 제시를 하는 지표가 정의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을 구축한 이후에 딱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부도 어떻게 보면 평가 지표로서 가장 중요하지만 약간 우리의 현재 체계에서는 관가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원칙 5와 원칙 7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사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평가 지표는 쉬워야 된다. 그리고 평가 지표는 누구나 이 출처로 들어가서 찾아보면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도 누구나 새롭게 구축하고 쌓아가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 지표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 가구, 직계, 교통환경, 교통안전, 상업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 지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 명확하게 이것은 주요 출처, 물론 민간적인 부문들보다 실제 공공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공 통계, 센서스를 통해서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 지표를 구축을 하고 실제 모니터링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가장 고민이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이거였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일자리를 100억을 투입을 했을 때 도대체 일자리 몇 개가 나타나야지 효과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것은 100억이면 적어도 한 1000개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쉽게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도시 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제시하는 그 수치가 얼마만큼 적정한지 어떤 지역에서는 딱 10억만 들여도 다른 지역에 100억의 목표 수치보다 더 높게 잡은 지역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의 편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적어도 적정 수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좀 우리가 기본적인 가이드는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직접 가져올 수 없긴 하지만 약간 여기서 우리는 일부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본은 물론 과거부터 우리나라보다 데이터 관리가 지금 수준에서는 진짜 그게 사실인지는 확인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자리 같은 시설 이용자 수나 판매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과거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텀을 가지고 최근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래도 커다란 흐름이 없더라고 이 정도 수치를 가겠지라고 우리는 경향선,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우리는 사업을 하니까 이만큼은 더 올릴 수 있겠지라는 약간 상대적인 적정 목표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결국은 상승하는 패턴, 그리고 상승하지만 일정 부분 나쁜 것들은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래 3, 4 패턴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좀 내려오는 추세였는데, 그리고 인구 감소라고 뭐 말씀을 드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인구가 쭉 감소를 하다가 우리가 그래도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거를 하면 그래도 쭉 감소하는 추세를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상향이 되겠구나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예측하는 측면을 가지고 최대한 정교하게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런 적정성, 적어도 이 정도 사업을 통해서는 이 정도 평가 목표를 제시하면 되겠구나라는 명확한 가이드가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되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사업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 사업을 보니까 다른 사업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도 있었으니까 거기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면 이 목표가 적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베스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전체적인 종합성과 평가에 대한 그 지표를 대상으로 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좀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과거 거의 5년에서 10년 정도의 DB가 꾸준히 구축이 되어야지 우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우리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 방식으로 해서 실제 계획 수립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 몇 년간의 경향으로 추세선을 그리고 사업이 이루어진 결국 위드라는 것을 통해서 적정 수준의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한 단계 넘어가서 물론 이 사업구역에 대한 추세도 있긴 하지만 주변 지역도 한 이런 추세를 보고 그래도 주변 지역은 적정히 여기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좀 적은 변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여기 지역도 주변 지역의 영향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하향을 조정을 하면 되겠다라는 이렇게 각각 평가 지표별로 적정 수준의 이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합적인 진단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가 보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업이 지표 개선에 크게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인구적인 측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업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지표 개선과 사업 관련성 안에 관련성 부분도 어떻게 보면 효과 발현과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사전평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NDC와 같이 어떤 사업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용했던 지표들이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접근은 분명히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계점, 그리고 그 한계점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총 한 4가지 그 단계로 지금 사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신규 선정함에 있어서 과연 계획에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작이 되면 사업 관리, 그리고 추진 시적 평가와 같은 매년 예산이 한 어떤 부분 사용이 되고 있는, 결국 이런 측면에서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따 말씀드린 구체적인 내용과 해서 결국 실타 평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관문 흉사로 불렸지만 현재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정량 평가의 비중을 확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타 가능성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지 확보라든지, 그리고 사업의 집행력을 얼마만큼 재고를 하고 있는지를 강조를 해서 실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타 평가는 크게 한 200점 만점으로 해서 거버넌스 항목,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 항목, 단에서 총 항목별로 추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연차별 추진 시점 평가를 해서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연차별로 가중치를 좀 다르게 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유연하게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론은 종합성과평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국비지원 마중물 사업 완료된 19곳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평가를 하고 있고 현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성 부분은 추후에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될지는 국토부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지표에서는 크게 도시재생 유지의 목표를 가지고 이 평가지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및 삶의 질이 얼마만큼 향상이 됐는지,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총 4가지 목표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제시를 하고 그 평가지표의 변화를 가지고 도시재생의 종합성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물론 현재 우리는 도시재생 유지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평가 대상에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일반 지역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주택이라든지 빈집 관련된 내용들은 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때 평가지표를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우리는 도시 재생을 기본적으로 법으로는 경제기반형, 근린형으로 나누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형, 일반 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형 같이 되게 다양한 형태의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종합성과 평가 지표는 이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종합성과 평가가 국비지원 마중물 사업 이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 완료 이후에 행정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단자 재량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종합성과 DB로 제시하고 있는 그 DB의 정격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광역, 기초지자체가 도대체 평가를 함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역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 현재 도시재생 종합성과평가 지표에서는 4가지 정책 목표와 관련된 종합성과지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유동인구 매출액 같은 내용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전단자가 구역을 어떻게 매뉴얼하게 그리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간 비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한계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는 도시 재생의 다양한 관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량적, 정성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것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한계는 거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 평가 지표에 대한 구득성 그리고 과연 제시하고 있는 평가 지표가 얼마만큼의 대표성과 함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과 얼마만큼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치 목표를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지 적정한지에 대한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 특징에 맞는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성과와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 사업은 일정 부분의 성과가 있었던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 주거환경 개선의 측면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도 확보가 됐었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울린 행태라든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주거,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역량 강화에도 충분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결국은 전체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도시재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정 부분의 좀 이해도는 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서 첫 번째 원인이 되었던 원주 및 재정착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존재하는 CIC,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관리 협동조합 등과 같은 다양한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일정 부분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평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먼저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도시재생 종합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 목표와 평가 목표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도시재생 유대 사업의 목표라는 커다란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빈집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첨단기술 적용 문제와 같은 전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사업계획과 관련된 평가지표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 물론 도시세태가 가장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대표가 인구수 감소, 그리고 사업체 수 감소, 그 다음에 건축 총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재생 관리 체계와의 비연결성입니다. 저희가 동화성과 평가 지표를 보면 다양한 지표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한계가 우리는 지금까지 시타평가라든지 연차별 추진시차 평가와 같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DB들을 구축하는데 그 DB와 그 종합성과 평가 지표 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은 지자체 입장에서도 되게 혼선이 되고 그리고 실제 종합성과 평가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되게 혼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평가 방법과 평가 지표 차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저희가 DB에 대한 부분들이 한계가 명확한데 이런 지속적인 모니터링 측면에서도 여전히 많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평가와 관련된 주체별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광역이 바라보고 있는 도시재생, 지자체가 바라보고 있는 도시재생, 그리고 현장,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도시재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하나의 틀 안에서 우리는 평가지표를 제시를 했으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거를 채워서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세요라고 일방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실제 도시재생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게 국비지원 마중물 사업 완료 이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도시재생을 처음에 추진함에 있어서는 타부서 간의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협의체도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완료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역마다 이름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도시재생과의 고유 업무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 관련 DB를 구축함에 있어서 자료를 공유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다는 한계점들을 실제 19곳 대상을 평가를 할 때 많은 지자체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도시재생 종합성과 DB에 관련 가능성, 그리고 그거를 구독할 수 있는 여부, 그리고 정교성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20년 기준으로 해서 총 19곳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작년 초에 올 초에 종합성과 그 가이드라인과 그 명확한 지침을 제시를 하고 지자체에서 채워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지자체는 많이 채워왔지만 전체 평균으로 하면 거의 DB 확보율이 50% 내로 저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생각을 했었던 지역 간의 비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리고 확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정확히 이것들이 지자체마다 그 수치가 원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결국 자료에 대한 신뢰성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현장과 설문조사들이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현장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평가 그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마중물 사업 이후에 센터가 애몰이되기 때문에 전담자를 확보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비지원 마중물 사업 완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도시재생 사업에는 마중물 사업뿐만이 아니고 지자체 사업, 부처 연계 사업, 민간 투자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그 마중물 사업에 대해서 늦게 진행이 됩니다. 결국은 마중물 사업으로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마중물이라는 그 목표에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우리는 마중물은 끝이 아닌 결국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오물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처음에 자극을 주고 자극이 확대가 돼서 분물처럼 이루어지게 하는 게 마중물의 성격인데 결국 그런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제시하고 있는 평가 지표에서는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부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일부 한 몇 가지 개선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도시재생 새로운 교육을 선정할 때부터 평가 항목의 평가 목표의 적정성 여부를 좀 추가를 하고 그리고 종합성과 평가를 사업 완료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도시 세태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특징들을 반영한 그리고 맞춤형 평가 지표도 제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 도시재생 관리 체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의 마련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도시재생 사업 통합적, 종합적 관리 체계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를 하고 지자체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형태가 아닌 중앙정부, 광역기초현장들 주체별 역할을 좀 분담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합성과 평가 방법의 시기를 현재 사업 완료 이후에 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완료 1년 전에 예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사업 완료 이후에 한 4년이나 5년 턴 같이 장기적으로 이후에 꾸준히 모니터링 해가지고 도시재생이 어떤 식으로 이후에 성과들이 있는지에 대한 꾸준한 접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라고 잘 알고 있지만 결국 이것들에 대한 활용도는 아직 많이 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DB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기초나 지자체에서 이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수고를 덜어들이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후에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 발제와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도시 거점 공간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관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더라고 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CRC라고 예를 들어서는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서 이후에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 도시재생 종합성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도시재생 종합성과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 종합성과의 정의가 뭘지에 대한 내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에 도시재생 특별법상에 나와 있는 이것을 가지고 약간 자기적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약간 새롭게 재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시 세태가 발생된 지역에서 수행된 도시재생 과정활동 등은 결국 하드웨어적인 사업,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그리고 휴먼웨어적인 사업들이 다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 위주 사업 외에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제사회 물리 환경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측면에서 발생한 변화라는 가지를 도시재생 종합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크게 4가지 원칙이 세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재와 같이 정량적, 정성적 2가지의 이원적 측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현재는 사업이 진행된 구역에 한해서만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주변 지역에도 여러 가지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기준으로 도시재생이 얼마만큼 바뀌는 게 적정한지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그래도 이만큼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그래도 정량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성적 관점의 경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에 맞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단위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합성과 평가의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상 추진 목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 항목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정성적인 측면의 필수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필수 정량적 성과 지표에 대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현재 유동인구 매출액 같은 거를 기준으로 보면 경제 중심 일반 주거지 지원은 우리 동네 살리기형 다 유동인구 매출액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동네 살리기는 말 그대로 지역 주민이 지역에서 살면서 같이 함께 행복하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 매출액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오는 사람들이 중요한지는 크게 중요한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결국은 도시재생 사업 유형에 맞는 맞춤형 평가 지표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의 유형별 분석 범위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제기반형 같은 사업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외에도 주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구역과 주변 지역을 포함한 광역적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는 현재와 같이 일정 부분 사업구역 내 변화만 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론 제가 혼자 해서는 되지 않겠지만 실제 도시재생 종합성과 평가와 관련된 주체별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평가지표를 구축을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국토부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제출해서 평가를 하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상향식 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각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유동인구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량자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지표의 DB가 되게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구조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를 통해서 DB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대분류, 중분류까지만 제시를 하다가 올해부터 세세분류까지 그것을 대다 보니까 결국 이런 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몇 배의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적어도 DB만큼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라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DB를 구축해서 지자체에서 공유할 수 있게끔 하면 지자체도 좋고 그리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재생에 대한 종합관리 체계는 물론 현재는 이게 빨간색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결국 네 가지의 하나의 체인과 같이 평가 지표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평가 기준 그리고 평가 방법들이 다 하나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 원칙과 내용들을 담아서 한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 지표를 새롭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평가 주체 및 DB 구축과 관련돼서 중앙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쉽게 구축하기 어려운 센서스 관련 지표들을 오히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구축을 해서 공유를 해주고 광역 기초에서는 이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앙에서 다운받아서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광역 기초 입장에서는 각각 사업구역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되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서는 결국 사업 단위에 대한 평가를 꾸준히 작성을 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광역과 중앙에 올리는 시스템이고 광역과 기초에서는 지역 내 활성화 지역에 대한 종합관리 체계를 마련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 완료 이후에도 상시적인 모니터링 주체가 광역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시재생 유대 사업의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현재 시작함에 있어서 고려했던 도시 세태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들을 아울러서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측면에 각각 도시재생 사업 유형별 필수적인 지표를 제시를 하고 이것들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사업이 관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경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경제 중심의 일반금융 주거지 지원형과 같이 사업 추진 범위를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기반형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경제기반형이 이렇게 빨간색이라고 됐을 때 물론 사업이 여기에만 진행이 되지만 분명히 주변 지역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단순히 사업구역으로 볼 게 아니고 이 전체 부분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보고 이 사업구역 외의 지역과 비교 분석해서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중앙정부와 같이 얘기를 함에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활성화 지역 대상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문조사 외에 이후에 CRC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업 추진과 사업 추진되지 않은 지역 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도시 재생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과거부터 특정 데이터들이 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 없이 딱 사업에 대해 과거보다 얼마큼 좋아졌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현재는 과거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과 같은 사업 방식들을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 추진, 어떻게 보면 사업이 시작이 됐고 현재 국비지원 마중물 사업, 우리가 평가 기준이 여기라고 됐을 때 그리고 현재 시점의 기준을 쭉 DB가 구축이 되었다고 하면 이런 이 도시재생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도시재생에 대한 파급 효과는 사업이 진행된 지역과 추진되지 않은 지역 간의 차이를 좁혀감으로써 결국 이 도시재생 사업이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서 주변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하게끔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커다란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만족도적인 부분들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만족도는 당연히 좋다라고 이야기밖에 하고 물론 그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관리를 하되 거기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국비 지원이 완료된 이후에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활성화계열 단위사업 목표가 계속 끊임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달성이 되고 있는지는 정성적인 측면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이라는 것들은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는 누군가 전문가에 일방적으로 풀어갔다고 하면 이제 저는 도시재생은 함께 찾고 함께 풀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지역에 있는 문제점들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외부 전문가라기보다 거기에 오래부터 살아왔던 지역, 사회, 지역 주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역의 문제를 찾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과 지역, 학계들이 같이 도와주는 형태가 결국은 도시 재생의 이후에 가장 커다란 모습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측면에서 도시 재생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결국 도시 재생을 통해서 저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단계를 하고 지역 문제가 생겼을 때 각각 역할을 나누어서 각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에서 가장 이후에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토론을 통해서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소리주제 윤재호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